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생길도 언젠가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현재 어제장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관련 소식들을 모두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기지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기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합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장 코스피 지수는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상승 반전했는데요. 오늘장도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0.38%대 상승하면서 20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200억 원 넘는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세는 더욱더 강합니다. 현재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1.16%대 상승하면서 68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포착됐습니다. 이는 10월 30일 이후로 처음으로 포착된 부분이라서 상당히 반가운데요. 반면에 개인은 200억 원 넘는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는 0.64%대 빠지고 있습니다. 6,87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0.2%대 하락 중이고요. 2,7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블랙스트 협정이 혼란에 빠지면서 파운드화가 급락하자 달러는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9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입니다. 현재 골드는요, 0.02%대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1,21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그동안 국제유가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26%대 상승하면서 56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중국 시장은요, 미국과의 화해 소식에 기대감 덕분에 1%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양지수 모두 1% 넘게 급등했는데요. 상해종합지수는 1.36%대 상승하면서 2,668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급등하면서 마쳤습니다. 1.75%대 상승했고요. 26,103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에서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중국 국영은행인 공상은행이 미국 시장에서 달러 채권 발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공상은행은 왜 달러 채권 발행을 추진했고 무엇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경계하기 위한 미국의 맞불 기금 조성 권고안이 미국 의회에 전달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간에서는 무역전쟁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우려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두 번째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국영은행인 공상은행에서 미국 시장에 달러 채권을 발행이라고 했다고요? 네, 일단 국영은행인 공상은행이죠. ICBC라는 로고네임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달러 채권을 발행하려다가 시도가 무산됐다라고 지금 15일자 기준으로 보고가 되고요. 지금 공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점을 통해서 만기 5년물 그리고 3년물짜리 변동금리부 채권을 발행할 추진을 했습니다. 전날 기준으로 예정된 발행 가격 조정 절차를 중단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발행 시도가 무산되기 전에는 중국 4개 업체, 사실 투자 등급으로는 거의 1개사 정도 포함된 등급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 아시아 시장 쪽에서는 달러화 채권 표시 발행에는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만 지금 발행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발행 시도가 좀 무산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공상은행의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성장화 둔화 우려에 따라서 투자 격벽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미국 투자자들 대상으로 발행을 추진했고요. 일단 앞서서 지난달 발행했던 달러 표시 국채 금리가 지난해보다 높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분쟁에 따라서 미국 투자자들은 수요 감소세를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일단 뱅크 오브 싱가포르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투자 심리 그리고 미국, 아시아 여기에서는 나타나는데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달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절반 정도는 살아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달러를 통한 중국 채권 투자는 분명히 어렵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중국의 채권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회수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플러스로 하나 더 언급을 드리자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중국을 빠르게 미국이 쫓아가고 있죠. 이 상황에서 미국 채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미국 투자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중국 채권이 출시를 하더라도 미국의 자금을 끌어들이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출시는 좀 미루고 대신에 아시아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심리가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런 심리 중간에 중국과 미국 채권을 놓고선 아시아 시장에 출시를 했을 때 사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보다는 중국과 미국의 채권이 조금 더 나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채권이 굳이 디스카운트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채권에 직접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아시아 출시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지만 미국에 대한 출시는 오히려 반금융권의 성향을 띠고 있는 투자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투자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추진을 못하고선 일단 단기적으로 중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중국의 채권 발행을 시도한 이유는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핵심적인 이유는 그냥 두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는 채권 최근에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채권 금리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채권에 대한 수요량을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가격이랑 금리가 반비례 관계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매입하는 매입자들이 많을수록 채권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 자본금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이랑 미국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시 본국으로 회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사실 더 폭락세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채권 물량들도 상당수 매각량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 자본금을 어딘가에서 채워야 되는데 일단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먼저 채우려는 행위를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본국에서도 자본금 끌어들이는 행위를 스타트를 해서 채권 기준으로 다시 본국으로 미국 자본들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일단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경쟁국인 미국의 자본력을 약화시킨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이런 정책들을 직접적으로 미국에 추진했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고 더군다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일부러 감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중국 부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위험자산군으로도 본인들이 분류할 수 있는 중국 채권 수준에다가 투자를 하지는 않겠죠. 사실 원래 채권 자체는 안정상품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 채권은 굉장히 좀 위험상품군으로 분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맞불 기금을 조성하라는 권고가 미국 의회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단 중국 1대1로를 막기 위해서 정책을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앞세워서 중국이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도 맞불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권고가 미국 의회에 전달이 됐고요. 이 의회에 전달한 기구는 지금 경제안보검토위원회라고 해서 사실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지금 개발도상국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이전하는 수단으로서 1대1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으려면 미국도 국가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똑같이 같이 블로킹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앞서서 지금 공상은행 관련된 얘기를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공상은행도 국영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서 이 모든 전략들이 활용이 되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국가 휘하에 어떤 은행을 두고 있지는 않죠. 연준은 사실 국가 휘하의 은행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냥 중앙은행급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자체가 어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사실 연준 자체는 금융권을 통솔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은행 역할만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중국의 공격적인 은행들을 전략과 대등하게 싸우려면은 별도의 기금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세우면서 특히 해상 경로 거점 지역들을 매입하거나 혹은 거점 지역들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지분을 미리 사전에 BW 형태로 추후 이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선계약을 해놓는 형태로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후 거점 지역들에 대한 지분 그리고 땅에 대한 매입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 이 무역 분쟁 후에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아예 해당 국가들에 대한 거점 지역까지도 전부 다 확보를 해버릴 수가 있다. 이러면은 미국과의 대등한 싸움이 전혀 힘들어지고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한테 유리해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일단 지금 미국 상태에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자율무역주의를 떠나서 지금 미국이 아예 패권을 뺏기게 되면은 아예 글로벌 세계 정부로서의 역할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관점에 따라서 공격적인 기금 마련을 추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화해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는 무역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의 좀 상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지금 RSC라고 좀 약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경제안보검토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도 기관 시설에 건립 자금을 대고선 해당 지역에 대한 세력 확장을 들어가는 움직임에 빠르게 주목을 했는데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분 그리고 땅에 대한 매입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핵심 거점 지역으로는 중국은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유럽 이렇게 해서 핵심 거점 지역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랑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우회적인 방식으로, 홍해 같은 경우에는 중동 중에서도 아프리카 쪽으로 위치해 있는 땅을 매입한다던가, 그래서 사실상 거점 지역 중에서도 본인들이 매입하기 쉬운 지역들, 그리고 약소국들 중심으로 빠르게 먼저 선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시설 구축까지 재정 지원을 들어가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추후 채권에 대해서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로서 채권에 대한 부분을 갚지 못할 경우에 본인들의 지분을 매각을 하던가 혹은 땅을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추후 중국이 해당 거점 지역까지 전부 다 지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통치 모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중국이 밑에 공상은행이나 핵심 은행들을 동용을 해서 전부 다 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대등하게 이 중국 기업과 같은 지배력을 보여주려면은 사실 국가 단위의 기업 투자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JP모건이나 이런 대형 은행들은 이런 대규모 금액들을 미래 투자를 위해서 집행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 대규모 은행들은 당장 매년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물량으로서 돈을 묻어두는 형태의 투자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소프트뱅크나 이런 정말 철저하게 장기 투자로 성장한 기업들은 몇 되지 않죠, 미국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기 투자보다는 굉장히 단타적인 매년의 수익을 위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만큼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따로 별도 기금을 마련해야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 지금 차세대 통신 기술 5G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 장치 등에서 지배력을 높여가는 데 좀 우려를 나타낸 상태고요. 이에 대한 지배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금 마련 후에 선투자를 통해서 해당 거점 지역들을 미리 좀 선점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대1로 거점 지역들을 본인 미국들이 먼저 선점해 나감으로써 추후 중국이 무역량을 늘리게 되더라도 다시 거기서 자본 수익을 끌어들여서 미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제 우위국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자문위원회가 공고한 사항들 중에서 기금 마련 외에 다른 방안들도 있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5G 네트워크를 좀 신속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절차를 또렷하게 설정하자 이 부분을 좀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과정에서도 중국 업체들 지금 화웨이나 ZTE 사실 저번에 미중 무역 분쟁의 스타트를 끊었던 ZTE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기업들 중 하나죠. 그래서 이런 통신 장비 기업들이 중국을 통해서 깔리고 있는 만큼 미국은 이런 장비들을 배제를 하고선 순수 미국 장치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설비를 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지금 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 인수를 시도를 찬양했었는데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5G 모바일 업계에서도 지금 설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순수 미국 기업들이 5G 관련된 부분을 설치하는 것 외에도 지금 국가들의 디지털 연결성 제고, 그다음에 기간 시설 확충, 그리고 에너지 접근, 이것까지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기존에 지금 미국 기업들이 에너지 파트에서 지금 수입만 진행을 하고 개발만 진행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출 파트에는 좀 굉장히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해당 지역들의 에너지 수출 파트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중간에 중국 선박들 혹은 유럽 선박들이 정체를 하는 동안에 에너지 충전 혹은 이제 기타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할 경우에 이 거점 지역들에 대한 수입 수출을 빠르게 미국이 지분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선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추후 중국이 추진하는 2025 정책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10년에서 20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군사 확장 그리고 군사력 증강을 보시면은 2035년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작전에 대항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최근 보고서를 보시면은 중국과 미국이 현재 시점에서 다시 붙더라도 군사적으로 붙더라도 미국이 100% 이길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현재 관점입니다. 오히려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약 3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파트도 어느 정도 중국의 적대적인 방향으로 미리 선 대치를 해놔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인 파트 그리고 기업적인 파트 양쪽 모두에서 해당 기업들을 압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대표랑은요, 이 코인 이슈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들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이슈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한때 중국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며 각광받았던 공유 자전거 업체 오포가 최근 불거진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창반이 내년 상반기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1분기에 첫 상장을 할 것으로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커창반 출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이나 이슈 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이슈 분석에 앞서서요. 먼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은요 1%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분석 도와주실까요? 일단은 뭐 중국 시장 여전히 변동성이 확실히 큰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중국 선물이나 이러한 부분들 좀 변동성을 활용한 그러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도 좀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주식 투자나 아니면은 시장을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일단은 뭐, 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상해 증시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손님께서 이제 뭐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일단은 1%대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상해 증시 같은 경우가 1.36% 일단 상승하면서 이제 좀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선전 성분 같은 경우에도 1.18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창업한 같은 경우에도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금 뭐 실려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전쟁, 사실 이제 뭐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려감을 섞으면서 조정을 받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무역 전쟁 양보안, 그러니까 우리 한 발씩 이렇게 해봤자 어쨌든 뭐 도움될 게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 발씩 좀 물러나서 대응을 하자라는 뭐 이러한 이제 윤곽이 제시가 됐다라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웠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일단은 뭐 중국 부분들, 그리고 교차 거래 제도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후른통이 이제 내달 다음 달이죠. 8일날 개통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는 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뭐 이슈로 다룰 이 새로운 중국판 나스닥 이 부분들도 일단은 뭐 시장에 기대감으로 조금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도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중국판 나스닥이 출범한다라는 소식에 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그렇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은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공유 자전거 1위 업체인 오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포는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은 공유자전거 1위 업체인 오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중국이 우리 인식에는 아직 뭐 사회주의 국가이고, 그다음에 뭐 완벽히 이제 뭐 자유경제 체제보다는 그걸 이제 접목시켜서 뭐 하는 그런 이제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차이나 이슈를 통해서 매일 이제 뭐 접하는 소식들은 또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이 워낙 이제 뭐 돈을 좋아하는 나라, 금전적인 부분들을 좋아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산업적인 부분들에서는 또 이게 상당히 오픈된 마인드, 또는 하나를 시작을 하면은 확실히 뭐 정책 부분들을 밀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가능한 국가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뭐 여러 번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전자상거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IT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버가 들어오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이미 뭐 우버나 지금 공유자전거 오포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 이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공유자전거 업체가 이제 시작을 했었던,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쉽게 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산업의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좀 기회를 뺏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실 공유자전거가 쉽게 뭐 성장을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오포 같은 경우가 한때는 한 2억 명 이상의 그 고객을 보유를 했습니다. 2억 명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뭐 그 감이 잘 안 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한 4배 정도 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 고객을 보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중국도 그 자전거 뭐 베트남에 이런 쪽만큼은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대 보면은 자전거족들이 상당히 이제 좀 많기 때문에 한 2억 명 이상의 이제 고객을 보유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알리바바로부터 이제 투자 자금을 받아서 기업 가치가 한 30억 달러, 그러니까 한 3조 4천억 원까지 시도순에서 세계 한 200여 개의 국가에 지출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친화적인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제 관리 부분들을 잘 하느냐에 대해서 결국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다라고는 이제 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최근에 업체 간에 이제 경쟁 심화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압박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경영난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이 한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사업 중단 그리고 뭐 철수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호주, 독일, 인도, 이스라엘, 뭐 중동 그리고 스페인 뭐 한국도 잠깐 들어왔었지만 어쨌든 뭐 따릉이가 많았겠죠. 그래서 8개 국가 지역에서 이제 철수하거나 뭐 서비스를 중단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금 이 오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좀 뭐 관심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 CEO인 다이웨이가 현재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오포 파산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뭐 CEO가 파산설에 대해서 우리 파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뭐 파산설은 사실이 아니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요. 다른 모든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파산이 아니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수합병. 다른 쪽과 이제 뭐 인수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규모를 더 키우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중국 2위의 공유 그 자전거 업체, 모바이크가 이제 메이탄을 인수했을 때 상당히 이제 뭐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었고, 그리고 수차례 불거진 인수합병설도 이제 뭐 부인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뭐 글로벌리하게 높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버 말고 이제 또 다른, 그런 이제 핵심 뭐 컨텐츠, 이제가 될 수 있는 사업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어쨌든 중국의 오포에 대한 이 향후 뭐 M&A 이슈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나스닥으로 알려진 커창반이 드디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일단은 실질적으로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언제 나올 것이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 정도 했었고 저도 이제 뭐 주제로 좀 뭐 다뤄드리기는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중국 그 증권보에 따르면 일단 상해 증권거래소 이제 발행 상장부인 웨이강 총경리가 이 전날에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실질적으로 좀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5일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뭐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이제 뭐 거창반 성립 관련해가지고 공식화한 이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중국 당국이 일정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쪽에서 상당히 이제 뭐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커찬반 출범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웨이 총경리의 말을 빌어서 보면은 일단은 뭐 커창반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 등록제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이제 시장을 구성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코멘트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통제 방안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조금 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서는 인가제랑 달리 기업 공개를 이제 원하는 기업이 구비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등록 정찰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주식 발행 등록제를 시범으로 이제 도입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량하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뭐 등록제를 허가제가 아니라 이제 등록제를 하면서 누구나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이익이 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뭐 그런 기업에 이제 초창기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구비 서류만 가지고 이제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좀 리스키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좀 약점을 커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제 주요 증권사랑 투자은행 담당자들을 투입해서 요 커창반 관련해가지고 관련 논의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달 말부터 공식적인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빠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때 이제 뭐 이슈로 달아드렸을 때는 뭐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금방 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상반기에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반기 뭐 내년 안에 정도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빨리 역시 시주석이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한 것과 안 한 것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부분들 또 한 번 이제 느낀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이번 달부터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 논의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의견 전달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 1분기 중에 첫 상장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걸로 보면, 1분기라고 하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이거든요. 그렇다라고 지금 11월달, 12월달인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확실히 모든 이제 뭐 구체적인 부분들이 확정이 돼야 뭐 1분기 중에 이제 첫 상장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하지만 중국 기업을 새로 발굴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커창과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뭐 좀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이 커창반이 내년에 바로 상반기에 출범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지수에 좀 편입이 되는 IT 종목들의 수혜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IT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 이제 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릴 종목은 대표적인 이제 뭐 IT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샤오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 한 4위 정도 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 1위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생활가전, 그리고 IoT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IT랑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13.000 위안이고요. 목표가는 19.000 위안, 손절가는 11.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요, 이 샤오미였습니다. 매수가는 13위안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쇼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14일에 폭락한 이후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이 어제 장중 한때 6,000달러대까지 폭락하면서 시장을 경악시켰습니다. 비트코인 폭락을 주도한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로에 도달할 것이다, 100만 달러까지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이 더 우세할까요? 첫 번째 이슈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진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일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던 원인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로 지목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일단 전날 720만 원대였던 암호화폐 가격이 15일 폭락해서 지금 한때 65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일단 급락 원인으로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촉발한 우지한 대표, 그리고 그 아래 크리그 라이트 체인 수석연구원 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 다 헤비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하드포크, 한마디로 이제 기존 블록체인에 호환되지 않는 또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파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 하드포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6일로 예정된 하드포크 방향성을 두고선 이제 비트코인 캐시 ABC, 한마디로 이제 코어 비트코인 캐시라고 해서 사실 비트코인 캐시의 핵심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진영과 이제 비트코인 캐시 SV 사토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토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개발한 네이밍을 따서 사토시 버전이라고 칭하고요. 이 진영 양측에서 충돌하게 좀 문제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일단 시장 불안감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세로 이어졌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대체적인 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비트코인 ABC, 즉 우지한 대표 측에서는 새로운 네트워크 처리 방식을 도입해서 비트코인 캐시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안, 이거를 내놨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SV, 상당히 좀 보수적인 파입니다. 이쪽에서는 기존 네트워크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 블록 크기를 늘려서 속도를 높이자, 이렇게 안을 지금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두 의견이 충돌을 하면서 서로 패권을 갖고자 또 추가적인 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의 ABC 그리고 SB의 두 집단 간의 자세한 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비트코인 A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지한 대표가 끌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기업 비트메인, 그리고 비트코인.com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SV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깃과 그다음에 스타트업 엔체인이 각각 이끌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 충돌을 핵심적으로 주도를 했던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엔체인 소속입니다. 엔체인 소속에서 지금 현재 비트메인을 이끌고 있는 우지한 대표랑 충돌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해시파워라고 하죠. 해시파워는 이제 암호화폐 채굴 능력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채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시파워를 평가를 하는데, 이 해시파워를 많이 갖춘 방향으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측이 파워 대결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둘 중에서 해시파워가 현재 시점으로 높은 쪽은 비트코인 캐시 SV 쪽입니다. 현재 코인댄스 쪽에 따르면 72%에서 80%가량이 SV 쪽, 한마디로 지금 기존의 ABC 측이 아닌 지금 기존의 엔체인 쪽에서 이끌고 있는 SV가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 ABC, 즉 우지한 대표가 이끌고 있는 쪽은 16%에서 27%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트 비중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SV 측이 더 우세한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좀 비중을 들이자면은,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 결정권, 그 다음에 이 해당 신규 코인 하드포크 등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노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드는 지금 2246개로 현재 ABC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160여 개 수준에서 한쪽의 승리를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 쪽에서는 ABC 측이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SV 측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 안에서 해시파워 쪽을 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해시파워랑 노드 어느 쪽에서 더 우세를 하냐 비중에 따라서 추후 지금 패권이 갈려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ABC 측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비트메인이랑 비트코인닷컴 같은 경우에 사실 채굴기로 제일 유명한 업체가 이제 비트메인이죠. 그리고 이 비트메인을 이끌고 있는 게 또 오지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비트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에서 채굴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는 투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캐시를 전문적으로 채굴하는 곳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문적으로 채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 캐시에다가 투자하던 비중, 아마도 이 해시파워를 비트코인 캐시로 이용하던 비중이 굉장히 작았는데 이 비중을 우리가 비트코인 캐시로 옮기게 되면은 더 어마어마한 해시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다. 세계 최대 기업급인 비트메인이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상대에 위치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SV보다 훨씬 더 가까운 파워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캐시 ABC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진영이 갈등하는 사이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단 비트메인 같은 경우에는 BTC.com 그리고 엔트풀, 비아BTC 등의 산하 채굴 업체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 자체,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라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해시파워의 3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핵심 공급자가 비트메인 측이다라고 얘기를 업계에서는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물량들을 해시파워를 어느 코인으로 돌리던 간에 거의 과점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비트메인 쪽의 해시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는 우 대표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의 해시파워를 돌려서 다른 코인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약 5,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최근에 6,000달러 선이 붕괴된 게 굉장히 문제였죠. 이 선을 붕괴하고 나서부터 하락 수치가 굉장히 좀 세게 발생이 됐었는데 기존의 선물장에서 이 6,000선이 계속된 지지선이었습니다. 이 라인을 뚫고 5,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 게 업계의 통용적인 전망이고요. 이것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 사실 이 세계 최대 기업이 해시파워를 임의로 암호화폐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장에 상기를 한번 시켰습니다. 오지환 대표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 우려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됐고요.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응한 크레이그 수석연구원의 방책인데 지금 비트코인을 옮겨서 해시파워로 옮겨서 비트코인 캐시 쪽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매각하겠다. 한마디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비트메인 측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겠다라는 관점을 동시에 적대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옮겨서 비트코인 캐시 쪽으로 채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먼저 시비를 걸더라도 일단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다 고려를 해서 일시적으로 익시트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비트코인 거물들끼리 극과 극의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비트코인 거물들 중에 양대 투자자들로 보실 수 있는 현재 팀 드레이퍼 이 산하 안에서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까지 약 2억 8천만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앞서 인터넷 보안 업체인 기업 메가피, 사실 이제 메가피 같은 경우에는 V3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설립자인 존 메가피 같은 경우에는 약 11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사실 동시에 비관론을 제시했던 게 누리엘 루비니 교수였죠. 이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 존 메가피가 상대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는 반대의 관점을 가진 헤비 트레이더들이 나타나면서 미래에 대한 관점이 좀 모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메가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그리고 희소성 상관관계를 근거로 해서 시세 급등을 한번 점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최근에 장을 보시면은 상당 기간 횡보를 거듭하던 한 6,000선대의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약 700만 원 선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이 붕괴가 되고 최근에 560만 원까지 무너지면서 사실 낙관론과 비관론 중에서 승자는 비관론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진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의 기술적 가능성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초점을 맞췄던 투자업계, 한마디로 이제 존 메가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그리고 디지털 자산적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상당히 본인들의 투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호전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이런 인사들은 대부분 다 이번 하락세 이후에 굉장히 비관론의 우세로 인해서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증시를 투자하는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비관론에 많이 지금 치우쳐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우세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상대적으로 루비니 교수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비니 교수의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을 해서 유명세를 얻었던 분이죠. 누리엘 루비니.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하락을 예측을 했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암흑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별칭을 붙인 게 이런 명칭입니다. 네, 근데 사실 시장 가치가 안 좋을 때를 적극적으로 포착을 해서 미리 시장의 리스크를 얘기를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하기에 분명히 좀 중요한 존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핵심적인 포인트를 뽑은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급등락 때문에 안정적 가치 조성이 어렵다. 이 부분 때문에 화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펼쳤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제로선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관점을 똑같이 제시를 했던 게 기존의 연준의 파월 의장이었죠. 그렇죠? 미국 중앙은행급인 연준의 파월 의장도 똑같이 가치 저장 부분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대규모 인사들마다 기존의 어떤 화폐로서의 통용 가치보다는 오히려 가치 저장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이 가치 저장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은행처럼 예금 금리를 받아낼 수도 없고요. 예금 금리를 받아내기도 어렵고 이 보유 가치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유를 하지 않는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헤비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게 시장에서의 핵심 모멘텀인데 이 헤비 트레이더들이 우리가 이렇게 헤비 트레이딩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어떤 따박따박 올라가는 골드 같은 움직임을 바랬는데 금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등락으로 인해서 점점 제로선으로 수렴해가는 것 같다. 사실 선물 차트가 오픈하고 나서부터 지금 2만 선 이후에 현재 6천 선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했지 사실상 큰 반등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달러상으로 6천 선까지 수렴하고 나서 오히려 최근장에는 지금 오지환 대표랑 둘이서 싸우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세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장 기준으로도 계속 매도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물장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선물 도입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 모멘텀, 계속해서 매도 모멘텀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 트레이드들은 점점 믹시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 철저히 의존하는 비트코인인 만큼 일단 매도 모멘텀 이후 물량들이 빠지기만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로선 가격도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이 주장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똑같은 언급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가치 비트코인 출현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중앙 서비스와 견줄만한 활용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제 실물 경제에 도입이 안 됐다는 거죠. 실물 경제에 도입이 안 됐고 그리고 일정 가치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 가치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어떤 지지 라인이 필요한데 그런 지지 라인 없이 계속해서 상승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때마다 점점 하락세로 들어가는 이 차트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구심이 된다라는 의견을 펼친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모멘텀이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문제 이후에 급등락을 하는 차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헤비 트레이더들 몇 명 가지고선 급등락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하락세 모멘텀으로 빠르게 수렴한다. 이 점만 볼 때도 사실 장기 트레이더들이 오히려 익시트할 시점으로 현재 시점을 꼽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비관론이 확실하게 주장을 세게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뉴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주 진행에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